예, 이제 5번째 리베디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37페이지 리베디움에 대해 가지고는 교재 151페이지에 거기 151페이지 보시게 되면 51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갖다가 이제 한번 해결하면서 그 리베디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갖다가 설명을 대신할까 합니다. 그럼 먼저 여기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지금 여기 주부제는 이 두 개였던 강판인데 여기 보는 방향에 대해서 이쪽 방향 보았을 때, 위에서 보았을 때, 하중 제압에서 정면에서 보았을 때 어떤 단면 형태를 갖다가 지금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장을 받는 강판에 대해서 그 부재를 갖다가 이와 같은 어떤 리벳으로서 연결을 한다라고 치면, 물론 이제 저런 어떤 강제를 갖다 연결하는 방법으로서는 저렇게 리벳 연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볼트 가지고 연결도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웰딩 용접을 갖다가 해서 어떤 부재를 갖다 연결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주부재인데 이 부재가 하중 P를 받다가 이 부재의 어떤 한계 영역과 도달했을 때 이 부재가 이제 파괴되는 형태를 취해줘야 되는데 이때 이 두 개의 어떤 강판을 연결하기 위한 리벳을 갖다가 어떻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나 하는 관계를 갖다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리벳 개수를 갖다가 이제 고려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문제인데, 자, 먼저 이 강판의 어떤 한계의 어떤 강도를 알 수 있다라고 치면 이 강판이 깨지기 이전까지 두 강판의 어떤 연결 부인 리벳은 절대 그때까지는 파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강판의 어떤 강도에 맞춰서 이때 리벳 하나가 버틸 수 있는 강도가 결정됐다라고 치면 그 강판 강도만큼의 어떤 이 리벳이 그 개수로서 보정을 해주어 그 주부재인 강판이 제대로 인장에 저항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주겠다 하는 어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 강판이 뭐 인장을 갖다가 수직 응력이 100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치면 만약 이 리벳 하나의 강도가 10만 받게 되면 깨졌다. 그러면 결국 강판이 100까지 받기 위해 가지고는 결국 리벳 하나의 강도가 10이라고 치면 10개만큼 리벳을 가지고서 연결해주게 되면 강판이 깨지기 전까지 리벳이 파괴되지 않고 전체가 하나의 어떤 강판으로서 거동해줄 수 있게끔 고려가 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강판 하나가 버틸 수 있는 최대 인정 강도와 이때 리벳 하나가 버틸 수 있는 강도를 따로따로 설명하셔가지고 리벳 하나의 강도를 갖다가 이제 이 강판이 버텨주는 강도에 대해서 나누어주게 되면 리벳 전체적인 어떤 개수를 하나 고려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각각 이때 주어져 있는 강판의 어떤 강도는 1200kg/cm 제곱이 되고 리벳에 대해서는 각각 전단과 지압에 대해서 그 부재의 강도가 800, 1600kg/cm 제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때 강판의 어떤 폭은 18cm가 되고 이때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 뚫어진 어떤 리벳이 연결하기 위해서 뚫어진 구멍의 직경은 2.2cm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강판 강도를 갖다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선적으로 여기에서 하중 P를 받다 보면 이 위치에서는 단면이 꽉 차 있는 형태가 될 테니까 전체 폭이 18이고 단면의 두께 T가 1.3cm인 이 전체 면적이 하중 P에 대한 어떤 저항 면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강판이 만약 파괴가 된다라고 치면 아래 위 강판을 갖다 연결하기 위해서, 리벳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 구멍 두 개를 뚫어놨기 때문에 아마 이 위치의 단면을 갖다 고려한다라고 치면 여기서 보시는 바처럼 요것만큼이 강판이 어떤 면적으로 존재하고 이 두 개의 면적만큼은, 물론 여기서 이 단면을 잘랐을 때 투영된 단면을 보았다라고 치면 아래 위 강판을 갖다 연결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뒀기 때문에 단면에 감소가 왔을 겁니다. 그럼 결국 부재가 파괴된다라고 치면 이 가운데의 면적들은 이 단면이 전체가 다 꽉 차 있는 면적이 될 테니까 이 위치에서는 상대적으로 요것만큼 리벳 연결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뒀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어떤 면적보다는 이 위치의 단면 강판의 면적이 순단 면적이 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부재는 이 위치가 아니라 리벳 연결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놓은 이 위치가 바로 아마 취약 단면으로서 그 위치가 파괴가 예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강판 하나와 이 작용하중 P 관계를 보시게 되면 이 위치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작용력과 강판의 면적은 수직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단면에 발생하는 응력은 수직 응력이 될 겁니다. 이때 강판 하나의 강도는 면적당 1200kg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 강판 하나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강도는 결국 요놈에 받을 수 있는 한계 응력 값에다가 저항할 수 있는 수직 면적 관계를 갖다 고려해주면 되는데 이때 강판이 저항할 수 있는 면적은 요만큼의 면적이 되겠죠. 결국 부재 단면에 유발되는 응력, 수직 응력이 한계 응력과 도달할 때까지 버틸 수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 강판이 받을 수 있는 하중은 그 부재가 버틸 수 있는 최대 한계 응력 값에다가 저항 면적만큼을 고려해주게 되면 결국 강판 하나가 버틸 수 있는 최대 강도가 될 겁니다. 뭐 첨자로 스틸이니까 S라고 쓸게요. 그러면 강판 하나가 버틸 수 있는 최대 강도는 한계 응력 값에다가
저항 면적을 고려해주면 되는데, 물론 이 저항 면적은 강판의 가장 취약한 단면 위치가 될 겁니다. 이는 면적의 값은 전체 폭이 18cm인데 양쪽으로 구멍 2개를 뚫어뒀기 때문에 그 구멍의 폭만큼을 갖다가 고려해주게 되면 여기 강판이 버틸 수 있는 순폭이 될 것이고, 여기 단면의 두께값만큼을 갖다 취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강판이 버틸 수 있는 저항 면적이 될 겁니다. 순단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강판 하나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하중의 크기는 교재에 적혀진 것처럼 21,216kg까지 아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강판의 강도를 알았으니까 그 다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저 리벳 하나의 강도를 갖다 결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리벳 강도가 결정이 되어지면 강판 강도를 리벳 강도로 나누게 되면 리벳의 개수가 아마 결정이 되어질 겁니다. 먼저 이 리벳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강도라고 하는 것은 파괴될 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데 깨질 때 값을 갖다 강도라고 고려하시면 되는데, 먼저 이처럼 리벳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시게 되면 위아래로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는 뭐 겹이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연결되었을 때 결국 이 리벳이 깨진다라고 치면 어떻게 깨질 수 있는가 보니까 결국 이 공간은 위 강판과 아래 강판 연결을 하고 이 리벳 이것 하나만이 아래 위 부재가 연결하고 있는 형태가 되었죠. 이때 이 부재는 좌측으로, 이 부재는 우측으로 당기다 보면 이 리벳이 파괴될 때 형태는 아마 이제 목이 잘려져 나가는 형태였던 파괴가 예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잘려져 나간 단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파괴 단면은 저항을 하다가 부러져 나간 단면이 될 테니까 결국 파괴 단면 이퀄 저항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때 저항한 면적은 리벳의 어떤 그 횡단면이 될 텐데 그 횡단면은 원형 단면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먼저 리벳이 깨져 나갈 때 강도를 볼 때 어떤 파괴를 예상할 수가 있느냐 하면 전단 파괴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하중과 저항하는 단면이 어떤 관계에 놓였을 때 수평 관계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 주어져 있는 리벳의 횡단면과 작용하는 강판에 받는 어떤 인장력 관계는 이렇게 리벳과 리벳이 붙들려져 있고, 지금 같은 경우라고 치면 제 손이 강판이라고 치면 하나는 좌측, 하나는 우측으로 당긴다라고 치면 이런 식의 파괴가 예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여기 잘려나가는 어떤 분필의 횡단면 본다라고 치면 이게 결국 리벳의 단면이 될 텐데, 손의 진행 방향이 작용 힘이라고 치면 이 저항하는 파괴된 이 단면이 저항 면적이 될 텐데, 작용 힘과 저항하는 단면이 어때요? 평행 관계에 놓여있죠. 이런 파괴를 갖다 전단 파괴라고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져나갈 때까지 이 리벳 하나가 버틸 수 있는 강도는 결국 리벳 하나의 전단에 대한 허용 강도에다가 여기 저항한 면적만큼을 갖다 고려해 주시면 되는데, 저항 면적은 리벳에 부러져 나간 단면, 즉 원형 단면이 이 횡단면이 저항 면적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리벳 하나의 강도가 800이라고 했으니까 저항 면적을 갖다 고려해 주시게 되면 직경이 2.2cm 4분의 파이 제곱이 원형 단면의 면적이니까 이 관계로부터 리벳 하나의 전단 강도는 3041kg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또 리벳 하나가 깨져나갈 수 있는 거동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처럼 강판 하나, 밑에 있는 또 강판 하나가 따로따로 서로 이 리벳을 갖다 꽉 움켜쥐고 있는데, 이때 작용하는 인장력과 여기 강판이 걸리는 저항하는 면적과의 관계를 볼 때 이 리벳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본다 하더라도 그 투영된 단면은 직사각형 단면 형태가 되겠죠. 원이기 때문에 어디서 보아도 투영된 단면은 직사각형 면적. 그래서 이 리벳과 작용 하중과의 관계를 보시게 되면 수직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에 작용하는 피 하중 때문에 이 강판이, 이 리벳이 우그러진 어떤 그런 변형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 작용 하중과 저항하는 리벳 투영된 면적과의 관계가 수직 관계에 놓여 있죠. 그래서 이 수직 관계에 의해 가지고 유발될 수 있는 응력을 갖다 우리는 작은 면적에 작용한 수직 응력을 갖다 우리는 지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압에 의해서 부재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파괴 생각을 할 때 이 리벳의 어떤 지압 파괴가 예상이 되어질 때의 강도인 얼마 주면 그런 파괴가 예상이 되는데 지압 강도를 고려한다라고 치면 미리 문제에서 리벳 하나가 버틸 수 있는 어떤 지압 강도에 대해서 1600이라고 제시해 주었으니까, 물론 이때 저항한 면적은 리벳에 투영된 단면이 작용력과 수직 관계에 놓이는 면적이 뭐예요? 직사각형 면적이죠. 리벳에. 그렇게 되면 지압 강도가 1600이고 저항 면적은 이런 형태가 될 테니까 영암의 직경이 2.2cm가 되고 이거의 높이 값이 두께만큼이 1.3cm가 될 테니까
전체 요 리벳 하나에 저항하는 투영 면적은 요것만큼이 될 겁니다. 요 관계가 2.2cm. 물론 직경만큼이 될 것이고, 요것만큼이 강판이 감싸고 있는 것만큼 강판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인장률이 전달이 될 테니까 두께가 1.3cm. 투영된 직사각형 면적을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4576kg이 되겠죠. 해서 이러한 관계들로부터 강판 하나의 강도를 갖다가 21216으로 계산이 되어졌고, 리벳 강도는 전단에 대해서는 3041, 지압에 대해서는 4576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리벳 하나가 깨져나갈 때는 전단 파괴도 예상이 되고 지압 파괴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라고 치면 전단에 대해서는 3041 받으면 목이 부러져서 깨져나가는 그런 경우가 될 것이고, 4576 받게 되면 지압에 의해서 어떤 작용과 저항 단면 수직 관계에 놓여서 그 리벳 단면이 우그러지는 어떤 그런 변형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리벳의 강도는 이미 3040에 도달하면 전단 파괴가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압 강도에 의해 파괴될 수 있는 4576까지는 리벳이 그런 어떤 힘을 받을 수 없겠죠. 이미 3040에 도달하면 구제가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로부터 미리 우리는 리벳 한 개만의 어떤 값을 갖다 고려할 수 있는데, 결국 리벳 값이라고 하는 것은 리벳이 깨져나갈 때 여러 가지 어떤 거동을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여러 개의 어떤 페일러 모드 중에서 가장 먼저 생길 수 있는, 그래서 이때 리벳 하나만의 어떤 강도를 고려한다라고 치면 먼저 리벳이 버틸 수 있는 최대 전단과 그 다음 최대 지압에 대해 가지고 이 둘 중의 강도 중에 이미 작은 값 도달하면 부재는 파괴가 되었을 테니까 여러 개의 어떤 페일러 모드 중에서 항상 부재의 강도라고 하는 것은 최소 값에 도달했을 때 이미 부재는 파괴가 되었으니까 더 큰 힘이 와서 생기는 거동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각가지 경우에 대해서 그 거동을 갖다가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여러 개 거동에 해당하는 값들을 따로따로 연산한 다음에 부재 하나의 강도는 이미 작은 값 도달한 부재는 파괴가 되었다. 그래서 작은 값을 갖다가 그 부재의 한 개 강도라고 고려하시면 되죠.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단에 의해 가지고 부재는 파괴가 되니까 바로 전단이 지금 같은 경우 리벳의 어떤 지배되는 어떤 거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강판 하나가 버틸 수 있는 최대 강도가 21,216이라고 했으니까 또한 리벳 강도 하나가 3,041이니까 그 관계로부터 강판이 안전하게 최대 하중을 받고 강판이 부러져서 깨져나가야 되지 연결 부재인 리벳이 깨져나가면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리벳의 어떤 개수를 갖다 결정한다라고 치면 결국 리벳 개수는 n이라고 두었을 때 강판 하나만의 강도에다가 리벳의 강도를 갖다 고려해주게 되면 결국 지금과 같은 경우라고 치면 강판 강도가 21,216kg이 되고 리벳 한 개의 강도가 전단에 의해서 3,046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결국 개수는 이 관계를 갖다 고려하시게 되면 6.98이 됩니다. 그런데 리벳을 갖다가 6개 넣어주고 0.98개를 갖다가 따로 넣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벳의 개수는 몇 개가 돼야 돼요? 7개가 돼야 되겠죠. 물론 이거는 4, 4, 5, 2을 해가지고 7이 나온 것이 아니라 만약 값이 뭐 6점, 예를 들어 그 값이 6.2가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리벳이라고 하는 것은 6개와 0.2개를 갖다가 따로 넣어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6.2개를 넣어줘야 강판이 먼저 깨지지 리벳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연결제가 6개를 넣어주면은 어제까지 강판 안 깨졌는데 리벳이 먼저 깨진다는 얘기고 결국 안전상태가 되기 위해 가지고는 어떻게? 항상 올림에 의해 가지고 정수계만큼을 갖다가 취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 4, 5, 2가 아니라 항상 정수계를 취해주기 위해서 올림에 의해서 결정을 해주시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미 이 리벳이 아래 위 강판을 연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냐면은 하나의 어떤 횡단면을 고려했을 때 두 개의 리벳이 이미 박힌다는 전제로부터 강판에 파괴가 될 수 있는 어떤 취약 단면을 갖다 고려했다라고 치면 이와 같은 B급 진단면이 저항할 수 있는 어떤 강판의 순면적이라고 고려를 했습니다. 그럼 이미 리벳은 이와 같이 2열로 배열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다 7개를 대준다라고 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어디서 본다 하더라도 단면이 최소 단면은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7개를 대주게 되면 어때요? 하중 제압편에 대해 가지고 이 리벳이 대칭 형태가 안 되고 있죠. 그러게 되면 어떤 다른 어떤 기타 문제들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리벳 개수는
배열 형태를 그대로 맞춰주셔서 7개가 되면 비대칭 형태가 될 테니까 이렇게 짝수게 그 배열 형태를 그대로 맞춰주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리벳 개수는 8개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배열을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리벳 개수는 어떻게 해라? 강판 강도는 강판이 버틸 수 있는 허용력 값에다가 저항 면적, 물론 저항 면적은 단면이 최소가 되는 최소 면적, 승면적을 갖다 고려해줘서 그 관계를 곱해 주시게 되면 강판 강도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 리벳의 강도는 리벳이 깨질 수 있는 경우를 갖다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것이 전단과 지압에 대한 관계인데, 전단에 대해서는 전단에 대한 강도에다가 저항 면적은 어떤 리벳의 어떤 횡단면, 원형 단면이 파괴되는 형태가 될 테니까, 그래야 저항력과 저항한 단면의 수평 관계, 이때 고려해주는 면적에 대한 형태, 지압에 대해서는 지압 강도와 이때 작용 하중과 리벳의 어떤 수직되는 투영된 면적인 이 직사각형 면적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도 고려할 때는 강판에 대해서는 허용력 값과 강판의 순저항 면적 최소가 되는, 전단에 대해서는 전단 강도와 횡단면, 즉 원형 단면을, 지압에 대해서는 지압 강도와 직사각형 단면을. 그래서 이 관계로부터 강판 강도와 리벳 강도는 여러 개의 경우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갖다 취해 주시고, 강판 강도와 리벳 강도의 어떤 비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리벳 개수를 갖다가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때 산정될 때 6.98이 나왔다라고 치게 되면, 물론 6.2가 나와도 관계가 없겠지만은, 이처럼 4452이 아니라 항상 정수계를 갖다가 리벳을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올림에 의해 가지고 그 리벳 개수를 갖다 산정하시고, 그 다음 문제의 배열된 형태에 따라 가지고, 2열 배열이면 지금같이 7개였다라고 치면, 2열 배열 형태를 맞추어서 최종적으로 8개라고 하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이제 이 리베디움에 대한 얘기를 갖다 다 끝내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리벳 개수를 갖다 최종적으로 저 어떤 연결 부재를 갖다가 어떻게 설정해 들어가는가 얘기를 갖다 설명을 드렸고, 이 단계가 전부 다가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유형들이기 때문에 그 각 단계를 갖다가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에는 세부적인 항목만 말고 전체를 갖다가 다 머릿속에다 꿰고 각 스텝이 전부 다 문제화될 수가 있는 거니까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오셔가지고 138페이지에 주화공력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고려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우리가 6장까지 공부로부터 구조물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에 의해서 부재 단면에 유발될 수 있는 능력은 결국 우리가 8장에서도 어떤 응력과 변형 관계로부터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변형 관계는 외력을 받았을 때 길이가 변하는 어떤 그러한 변형 또는 어떤 최종적으로 있던 어떤 단면 형태의 각이 변하는 어떤 그러한 변형 두 가지로 크게 대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수직 하중이라고 치면 어떤 길이가 변하는 건 알 수 있는데 휨 하중의 존재도 어때요? 결국에는 단면 높낮이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 길이 변형이 생긴 것 뿐이지 결국에는 어때요? 변형은 결국 길이 변형이 생기는 어떤 시그마, 응력은 수직 응력이라고 하면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작용하중 전단력이라고 치면 각의 변화가 생기는 전단 면역, 비틀림 하중의 경우에도 각의 변화가 유발되어지는 어떤 전단 면역, 그러한 관계로부터 구조물에 작용할 수 있는 어떤 외력에 대한 관계들은 여러 가지 구조물과 하중 관계로부터 여러 개의 어떤 내력들을 고려할 수 있었지만 결국 최종 어떤 알갱이 하나만을 볼 때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변형이 생겼는가 아니면 각의 변화가 생겼는가 어떤 그런 관계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2차원 평면에서 어떤 알갱이 하나만 생각했다라고 치면 각 단면에 발생할 수 있는 응력들은 즉 변형을 유발시키는 요인들은 결국 수직, 전단 이러한 응력 형태를 갖다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고려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고려한 축이 이와 같이 XY 축일 때 항상 우리는 알갱이 하나에 대한 수직 응력은 주어진 면의 수직으로, 전단 응력은 주어진 면의 직각방향 면에 평행하게 존재하는 응력들을 전부 전단 응력이라고 했는데 이런 하중에 대해서 구조물이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축을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수직 응력은 각각 X축과 Y축의 시그마, 시그마 Y, 전단 응력은 타우 XY라고 두은 것 뿐이죠. 근데 이런 관계를 갖다가 잘 조합하다 보면 즉 우리가 이런 축, 어떤 단면 알갱이에 존재하는 응력들을 갖다가 어떤 축으로 고려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항상 우리는 수직 응력을 갖다가 어떻게
모든 응력을 갖다 요소에 있어가지고 주어진 단면에 수직 평행하게 응력들을 갖다 고려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축이 아닌 요소를 갖다가 회전을 시켰다라고 치면 이렇게 회전을 시켰다라고 치면 만약 내가 설정하는 축이 이런 축이라고 치면 어떤 전체 구조물상에서 한 개 알갱이에 대한 응력 관계들은 지금 새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 세타만큼 회전되어진 X', Y' 축에 각각 수직한 이러한 단면들을 갖다가 예상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초에 X, Y축으로 고려했을 때 어떤 알갱이 하나에 발생하는 응력 관계를 갖다가 각각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라고 두었는데 알갱이를 갖다 어떤 회전을 갖다 시켰다라고 치면 각각 그 새로운 단면들이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 수직 응력 전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이 경사 단면에 대해 가지고 수직 방향, 평행한 방향으로 응력들을 갖다가 조합시켜줘야 되는데 이때 결국 최초에 알고 있는 수직 응력 전달력 관계를 갖다가 결국 세타만큼 경사각을 갖는 이 면에 대해 힘들을 갖다 다시 분해 합성하는 어떤 절차를 갖다 쫓아가게 되면 이 새로운 단면이 유발되어지는 또 다른 하나의 수직 응력과 이런 또 다른 하나의 전달력을 갖다 예상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이런 축에 대해서 기존 XY축에 대한 응력들을 갖다가 이와 같이 분해 합성을 하다 보면 새로운 단면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들이 수직 응력으로서 이러한 관계들이 전달 응력으로서 다시 재편성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힘의 크기, 어떤 응력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겠지만 우리가 정의하는 수직 응력과 전달 응력은 어떤 요소가 있다라고 치면 그 면에 수직 방향에 대한 응력과 평행한 방향에 대한 전달 응력을 표현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최초의 수직면이 이럴 경우에 시그마 X, 타우 XY였던 수직 전달력 관계가 그 요소의 어떤 경사각이 기울어지게 되면 이제 새로운 방향에 대한 이 면에 대해서 수직 전달력들로 다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새로운 단면에 대한 응력을 갖다 각각 그 새로운 축에 대한 수직 응력과 전달 응력이라고 정의를 하면 물론 이 단면에 대해서도 새로운 응력은 시그마 Y 프라임 그 다음 이런 타우 XY 프라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물론 이 단면에 대해서도 대동소이하게 똑같은 응력들이 다 유발이 될 겁니다. 그럼 과연 이처럼 최초의 XY축으로부터 이 부재의 어떤 알갱이 요소를 갖다가 세타만큼 회전시켰을 때 이 새로운 X', Y' 축에 발생하게 되는 그 주어진 응력들로부터 조합을 하게 되면 어떤 분해 합성하는 절차를 쫓아서 이 새로운 수직 응력과 전달력이 크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생길까요? 그 관계를 갖다가 지금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여기서 행하려고 하는 것은 최초 주어진 축에 대한 수직 응력과 전달력 관계로부터 요소를 갖다 세타만큼 변화시켰다라고 치면 새로운 단면에서의 또 다른 새로운 수직 응력과 전달력들은 그 크기가 어떻게 변화가 될까 이 관계를 갖다 한번 따져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주어진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를 갖다가 세타만큼 돌려서 분해 합성을 해서 다시 어떤 요 새로운 축에 대한 수직 응력 전달을 표현을 하게 되면 그 관계는 이와 같은 형태의 식으로 제시가 되어집니다. 물론 전달 응력은 그래서 저렇게 변해가는 어떤 절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교재 138페이지 거기 조합 응력 부분에 이제 거기 삼각형 단면 형태로 잘라서 새로운 X', Y' 축을 고려했고 그 축에 대한 응력들을 갖다가 어떤 힘을 분해 합성하는 절차를 쫓아서 1장에서 공부하신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을 해드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알고 있을 때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치면 첫 번째 유형이 최초의 축에 대한 수직 전달력 관계를 할 때 이 단면을 갖다가 세타만큼 회전하게 되면 새로운 경사 단면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단면에 대한 다시 수직 전달력 관계는 어떻게 표현이 되겠나 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식이 바로 요 두 개의 식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을 갖다가 잘 기억을 하도록 하시고 여기 지금 말은 없지만 만약 Y'축에 대한 수직 응력은 어떻게 될까요? 항상 X축과 Y축에 대한 어떤 관계는 90도 관계에 존재하게 되니까 이 X'축에 대한 수직 응력 관계를 나타내는 식으로부터 요 세타 대신에 전부 다 얼마를 대입하면 돼요? 항상 X와 Y는 90도 관계니까 세타 플러스 90이라고만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죠. 물론 여기도 각에 대한 관계만 세타 플러스 90도만. 그러게 되면 아마
Y축에 대한 수직 응력도 똑같은 관계로 아마 고려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을 갖다 하나 고려를 하시고, 물론 지금 여기에서 이 세타만큼 회전시킨 새로운 X', Y' 축에 대한 수직 전달력을 고려하려고 하는 목적은 결국 우리가 처음에 축을 갖다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알갱이도 설정된 그 방향으로서 수직 전단응력으로 표현을 한 것 뿐인데, 만약 구조물이 파괴가 된다라고 치면 이 방향 응력, 이 방향 응력 이런 전단력 때문에 깨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각으로 깨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힘을 갖다 잘 조합을 시키다 보면 어떠한 경우에 만약 이 값과 이 값, 즉 전단력과 수직력의 어떤 합의 형태를 갖다 고려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고 치면, 지금 같은 경우라고 치면 결국 수직응력 전단 이럴 때 이 방향 합력에 대한 방향으로서 알갱이를 갖다 수직 단면을 고려했다라고 치면 아마 이 방향에 대해서는 결국 이 값들에 대해 이 축에 대한 영향력만 남게 되고 이 평행한 방향에 대한 요인들은 서로 상쇄가 되어서 이런 각에 대한 방향으로 수직 응력이 최대가 될 수 있는 경우 바로 그때 이 부재는 페일러에 도달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려고 하는 작업은 이 세타를 갖다가 0에서부터 몇 도까지 90도까지 돌려가면서 이때 새로운 각각의 단면에 대해서 계속 힘들을 갖다 분해 합성을 하다 보면 응력들을 새로운 축에 대한 수직 전달을 갖다가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때 새로운 축 중에서 몇 도만큼 돌리게 되면 그때 수직 응력이 얼마로서 최대가 될 수 있는가, 그 관계를 갖다 결국 결정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보시게 되면 시그마 x 프라임, 타우 x 프라임 새로운 축에 대한 수직응력과 전달력 관계를 보시게 되면 이미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 y라고 하는 최초 축에 대한 수직 전달력 관계들은 이미 알고 있는데 결국 변수는 세타라 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 관계를 갖다 이제 미분 관계를 갖다 통해서 최대 응력 값을 계산해도 좋은데, 궁극적으로 어떤 축 변화를 갖다 꾀하는 것은 이때 방향에 대한 수직응력이 최대가 아니라 다른 각의 방향으로 유발되는 어떤 수직응력에 대해서 이 부재가 파괴될 수 있다 하는 어떤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관계를 갖다가 이런 복잡한 어떤 관계식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회적으로 시각적으로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제시해 준 사람이 모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빌어서 모아 서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결국 하려고 하는 것은 최초의 축에 대한 수직 전단력 관계로부터 세타만큼 돌리게 되면 새로운 축에 대한 수직 전단력들을 갖다가 또다시 얻을 수 있다. 물론 이때 경우에는 미리 보여드린 그 관계식으로서 처리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작업은 결국 뭐예요? 세타를 0에서 90도만큼 돌려가게 되면, 물론 이제 90도 이상 돌리게 되면 다시 X, Y 축에 대한 어떤 응력의 어떤 크기만이 변화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90도까지만 돌려봅니다. 결국 이런 관계로부터 언제 몇 도 돌리게 되면 수직 응력이 최대가 되며 최소 수직 응력은 또 얼마인가? 물론 이때 최대 전당력 크기는 얼마인가? 이러한 관계였다가 추가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물론 이제 얘기는 이런 관계들에 대한 어떤 식을부터 미분 어떤 하는 관계로부터 최대값을 더 찾아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바로 이 관계만 아는 상태에서 문제 유형은 바로 이런 각에 대한 어떤 크기를 주고 이 값을 갖다가 처리하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바로 최초 지금 주어진 축에 대한 수직 전달력 관계로부터 어느 각을 갖다 몇 도만큼 돌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대 수직 전달력이 발생한 위치에 그때 값은 얼마인가, 바로 요 놈을 갖다 물어본 형태의 문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역학 문제는 그렇지만 어느 임의 위치, 특정한 위치에서 어떤 관계를 고려하고 그런 관계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최대가 발생하는 값이 있는데 그때 얼마인데, 근데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을 하지만은 하나밖에 없는 값이기 때문에 어때요? 어느 위치라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조건 단서를 갖다 제시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최대값을 고려한다라고 치면 이러한 관계를 갖다가 모아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 한번 고려를 해봅시다. 이 사람은 이제 저처럼 세타 변화에 대해서 변해가는 값이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 y 이 세 개의 값이 있는데 이 관계를 갖다가 두 개의 축 상에서 한번 나타내 보려고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이때 세로축을 갖다가 전단응력 축, 가로축을 갖다가 수직응력 축. 물론 지금 세타 변화에 대해서 변해가는 값이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 y 세 개인데 축은 두 개밖에 없다. 근데 시그마 x와 시그마 y는 어때요? 서로 두 개가 다 90도 관계에 존재하는 수직응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개 단면에는 항상 수직응력 하나, 전달력 하나, 두 개의 수직 전달력이 쌍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 개 단면에 있는 수직응력은 시그마 x든 시그마 y든 하여튼 이 가로축에 표현을 해주고,
세로축은 전단에 대한 관계만을 갖다 고려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최초 아까 보신 그림으로부터 X단면에 발생한 수직응력은 최초 XY축의 응력은 수직응력은 시그마 X 값이고 요 길이 값이 되겠죠. 그 다음 전단력 값은 타우 XY 여기 값이라고 둘까요? 요 길이 값이 타우 XY가 되겠죠. 요 절점 하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요 절점이 바로 아까 요소에서 X단면에서의 수직응력과 전단력이었던 값입니다. 물론 이제 90도 각도에 있는 Y축을 자른 단면에 존재하는 수직응력과 전단력은 물론 수직응력은 시그마 Y가 되고 요거 관계를 갖다가 하나의 어떤 축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Y축에 있는 응력 또한 타우 XY인데 마이너스 9를 붙여서 고려해주게 되면 이런 한 개의 절점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이 바로 아까 최초 XY축에 대한 요소에서의 수직응력과 전단력을 나타내는 각 두 개 X단면, Y단면에 대한 응력 관계들입니다. 요 관계를 갖다가 아까처럼 세타만큼 회전시켰다라고 치면 요 절점은 1위로 옮겨오게 되고 이 절점은 1위로 옮겨가더란 얘기죠. 결국 최초의 상태에서부터 그 요소를 갖다가 90도만큼 돌리게 되면 결국 요 절점은 돌아서 어디로 가요? 아까 Y점의 위치로 가게 되고 요 절점은 90도만큼 회전시키게 되면 돌아가지고 다시 요 절점으로 돌아오더란 얘기죠. 그래서 아까 최초의 XY축에 대한 수직 전단력 관계, 각각 단면에 존재하는 그 관계를 모아원의 표현을 해서 세타만큼 돌려서 각 단면에서의 수직 전단력 조합 관계들을 갖다가 요런 시그마 타우라고 하는 두 개의 축상에 나타냈더니 그 관계가 뭘 나타내고 있느냐면 이와 같이 하나의 어떤 원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좀 원이 제대로 안 되네. 자, 요 절점이 바로 뭐냐면 최초의 Y와 X단면에서의 수직 전단력의 조합값들입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 원주상에 나타나는 모든 절점들은 그 단면을 갖다 회전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한 개 단면에서의 수직력과 전단력이 어떤 조합된 어떤 값들을 갖다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관계에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최대 수직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예요? 이 가로축이 수직력축이라고 했으니까 이 축상에서 최대로 멀리 갈 수 있는 응력값은 이때의 값이 되겠죠. 이처럼 항상 X단면과 Y단면에 있는 수직 전단력 관계는 이처럼 항상 이렇게 마주보는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마주보는 두 점의 이 절점은 이런 어떤 원상에서의 어떤 중심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모아 서클을 나타낼 때 이 어떤 그래프에서의 항상 마주보는 두 절점은 실제 요소에서의 90도 관계에 존재하는 두 직각면에서의 수직력과 전단력의 어떤 조합된 값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려하려고 하는 것은 이 원주상의 값 중에서 제일 큰 수직력을 고려하려고 하는데 이 방향이 제일 멀리 위치한 놈이 바로 이 절점이 되겠죠. 물론 이때 또 다른 90도 방향에 있는 한 개의 어떤 단면에서 응력은 이 값이 될 겁니다. 이처럼 항상 두 개의 관계는 어떻게 이렇게 마주보면서 설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세타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했던 응력은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 세 개의 변수가 있었지만 이처럼 시그마와 타우라고 하는 두 개의 어떤 직교좌표를 표현한다라고 치면 항상 이 두 개의 수직 응력을 동일한 축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실제 요소에서 각은 이 모어 서클로 넘겨올 때 몇 도만큼? 2배만큼 고려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90도 관계에 존재하는 두 수직 응력의 관계는 이처럼 모어 서클에 있어서 이 모어 서클의 원 중심을 바라보면서 항상 일직선상에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소에서 90도는 이 모어 서클에서 몇 도가 되고 있어요? 180도 관계에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초 X, Y축에서의 각 단면의 수직 전단의 관계는 요 절점과 요 절점이었는데 결국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세타를 변화시켜 가면서 결국 최초의 상태로부터 요 놈이 1위로 옮겨올 때까지 관계를 갖다가 고려해주면 간단히 처리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요 각만큼 돌리게 되면 그때 응력은 최소가 되는 수직 응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요 값을 갖다가 이제 산정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물론 이때 요 길이 값은 상대적으로 최소치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어 서클로부터 어떤 세타로 이루고 있는 어떤 시그마 X 프라임, 시그마 Y 프라임, 타우 X 프라임에 대한 어떤 관계를 미분하지 않고 바로 이 그래프로부터 이 최대 길이 값을 갖다 결정한다라고 치면 결국 이제 관건이 최대 수직력을 고려하는 거니까요. 결국 여기 값은 이 모아 서클의 원의 중심이라고 그랬다, 그죠? 요 값을 갖다가 시그마 에브리지라고 할까요? 평균값. 물론 이게 최대값입니다. 그럼 결국 최대 수직력 값은 모아 서클의 원의 중심으로부터 요 길이만큼을 더하면 되는데 이 길이가 뭘 의미하나요? 요 길이가 바로 모아 서클의 반지름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관계로부터
세타가 몇 도만큼 돌아야 될지 바로 몰라도 요 크기만을 갖다 결정한다라고 치면 결국 최대 응력은 수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래프로부터 도회적으로 바로 평균 수직 응력으로부터 모아서클의 중심으로부터 모아서클의 방향만큼을 갖다가 바로 취하게 되면 최대 응력을 취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두 수직 응력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라고 둘 수 있고 모아서클의 반경은 물론 모아서클의 반경은 이 길이는 바로 계산을 못하지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 길이 값은 간단히 산정할 수 있는데 그 길이는 요것과 요것의 관계로부터 직각삼각 형태를 이루고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로부터 이 관계를 갖다가 처리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물론 요 값은 최초 x축에 대한 수직 응력이었고 요 길이 값은 그 x단면에서의 전단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럼 요 길이 값은 여기가 시그마 x고 여기가 평균 전단력, 물론 이 평균 전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x와 시그마 y의 평균이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길이 값은 얼마로 결정이 되어지냐면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라고 둘 수 있고 요것은 최초 x축에서의 전단력 타우 xy입니다.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반경은 피타고라스 정리로부터 간단히 처리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처럼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 최초 단면에 대한 두 개의 수직 응력과 전단력 관계를 알고 있다고 치면 결국 그 단면을 갖다가 세타를 갖다 회전시킬 때 결국 우리는 최대가 되는 수직 응력을 고려하려고 하는데 그 관계는 이와 같은 식으로부터 간단히 처리가 되어질 겁니다. 보다시피 이 관계식에는 지금 세타라고 하는 변수는 표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소치는 평균 전단력으로 수직 응력으로부터 모아서 그래 반경만큼을 갖다가 빼버리면 되겠죠. 그런 절차를 갖다가 아마 취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형태의 어떤 조합응력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온다라고 치면 최초로 어떤 주어진 축에 대한 두 개의 수직력과 전단력을 주고 세타만큼 돌리게 되면 새로운 수직 단면이 유발되었는데 그 새로운 단면에서의 수직응력과 전단력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 관계식을 갖다가 여러분이 교재에 있는 138페이지 최하단에 있는 그 블랭크 안에 있는 쉐이드 되어 있는 그 식을 갖다가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 요 세타를 갖다 주었다는 얘기는 최대가 될 수 있는 어떤 수직 전단력 관계를 찾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 관계를 물을 경우에는 얼마만큼 돌아갔다라는 세타 각을 안 준다 그랬다 그죠? 그 관계를 갖다 안 줘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모아원을 갖다 고려하면 되는데 문제 형태는 바로 최초 상태의 어떤 수직 전단력 관계를 주고 몇 도 돌리면 되는지는 모르겠다. 하여튼 최대 수직력을 고려하라고 치면 바로 요 관계식을 갖다 적용함으로써 바로 그런 조합을 가지고서 고려할 수 있는 최대 수직응력, 최소 수직력 관계를 갖다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질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 각의 크기는 얼마라고 그랬죠? 실제 요소에서 각은 모아서 그려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시그마 y와 시그마 x를 동일선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요소에서 각을 모아서 그려 옮겨올 때에는 2배만큼 취한다고 했습니다. 이때의 각을 갖다 2배의 세타 p라고 합시다. 세타 p는 최대 수직력이 유발될 수 있는 각의 크기라고 해서 둔 겁니다. 그럼 결국 이놈과 이놈에 대한 관계가 탄젠트 관계니까 결국 탄젠트 2배의 세타 p는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분의 타우 xy라고 두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관계로부터 타우 2배의 세타 p는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2배의 타우 xy라고 둘 수 있는데 결국 이때의 세타 p만 계산이 되어진다라고 치면 뭐 요 관계가 뭐 아크 탄젠트 이렇게 지어주시면 되겠죠. 이 관계로부터 세타 p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요 각만큼 돌리게 되면 그때 응력이 최대 최소값을 갖는 그런 응력 상태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세타만큼 회전시켰을 때 최대 수직 응력, 최소 수직 응력이 유발되게 되는데 이때 최대 최소 수직 응력을 갖다 우리는 주응력이라 하고 그때 주응력이 유발되는 그 단면 각을 갖다가 우리는 그때의 단면을 주단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관계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모아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린다라고 치면 148페이지 보시게 되면 모아서클에 대해서 이제 간혹 설명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모아원의 중심의 의미는 결국 모아서클의 중심은 항상 시그마 축 선상에 존재하고 시그마 평균, 컴마 제로, 타우 값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평균 값은 2번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라는 것을 알고 있고 모아서클의 반경은 아까 피타고라스 정리로부터 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주응력 관계까지. 그 다음 주단면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것처럼 탄젠트 이 2배의 세타 P가 2분의 시그마 스몰 시그마 Y 타우 XY라는 관계. 물론 최대 전달력 값은 모아서클의 방향 크기만큼이 되겠죠. 물론 최대 전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조 단면을 갖다 어떻게 회전시키더라도 각 단면에 주어져 있는 수직응력과 전달력의 조합은 이 원주상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세로 방향으로 최대가 될 수 있는 위치는 결국 요 절점과 요 절점이 될 텐데 이때 바로 요것이 바로 뭐가 돼요? 이게 최대 전달능력. 결국 요 원주상의 높이 값이 세로 방향 길이가 요거보다 더 커지는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결국 최대 전달력 값은 바로 모아서클의 방향 크기만큼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40페이지에 있는 관계들만까지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8장에 대한 얘기를 갖다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